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문종의 앞뒤 다른 말. 12월 3일 JTBC에 나와서 청와대 내 실세 사이의 갈등에 대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제 진화가 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국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뭐 3인방 예를 들면 이제 퇴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내부를 보면 이제 이 문건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청와대 어떤 비서진들 사이에 권력 싸움이 있고 암투도 좀 있는 것 같고 권력의 어떤 투쟁,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비춰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라는 게 분명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국회라는 데가 말이죠. 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BH도 청와대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른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중에서 가장 맞는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해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청와대의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모든 다른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는 야당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견들을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런 홍문종은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합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시작이 잘못됐는데 과정과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집은 나눠 먹기는 없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5대5 정신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만 봐도 지분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친노, 비노 갈등에 안철수 세력까지 가세해 개파 싸움이 더 불거질 것입니다. 정책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양측이 정강 정책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정당을 급조하다 보니 껌껌이 부딪힐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는 야당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견들을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네. 정치 팟캐스트가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정윤회 사건 이전에는 거의 뭐 파장 분위기로 가는 그런 그랬어요? 흐름이었습니다. 마치 그 9월, 10월의 그 해수욕장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정윤회 떡밥이 어마어마하게 전국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덮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나 얘기했잖아. 예. 이거 뭐 사다방으로 못 덮어. 사자방으로 덮으려고 할 건 같아요. 그렇지. 예. 덮으려고 하겠지. 근데 예. 그건 그거, 이건 이거야. 예. 어쨌든 예. 이명박은 이제 뭐 불가피해졌다라고 자,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내가 만약에 예. 박근혜 정권이라면은 사자방 국조로 국면 전환 안 할 겁니다. 이거 정면 돌파하지. 물론 이제 그럴 리가 없어요. 정면 돌파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네. 정면 돌파를 하면은 오히려 쉽게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면 돌파라는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잘못했다 하는 게 정면 돌파거든요. 뭐 당연히 정윤회라든지 그 다 문고리 치고. 권력 3인방 다 쳐야죠. 다 쳐내고 이제 이렇게 김기춘도 하면 그만둬야 하고.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 박근혜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올바른 길을 입력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쉬운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베스트 길을 갖다가 입력시킬 사람이 부재하니까 네. 결국은 그게 전공법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를 이제 걸어가지고 사자방으로 국면을 전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죽을 게입니다. 이게, 죽은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아까 우리 김영민 국장 하셨는데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명박이가 보통 인간입니까? 요즘 이명박 그거 쓰고 있잖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코너에 몰아넣을 뭔가를 갖고 있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을 거야. 그래요. 진짜 질긴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은 생존이 삶의 화두였던 인물이 그렇죠. 바로 MB 아닙니까? 어쩌면은 예. 그 마지막 이명박 박근혜 회동 녹음 파일도 갖고 있을지도 몰라. 몰래 녹음해가지고. 예. 뭐 대선 때만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 뭐 실제로 그렇죠. 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게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고 자기에게 옥죄어오는 사자방 국조를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저는 충분히 가질 만한 인간이다. 그게 박근혜 주변에서 박근혜를 개심시켜가지고 이거 정권구분 안 되니까 이명박을 조져서 국민을 돌파하자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잘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잘못하면은 물려. 예. 근데 물린다 한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권 이것만 보더라도 박근혜는 뭐 사실 진짜 정통성을 완전히 실추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잖아요. 검찰력으로, 그런 것 같죠? 언론 권력으로. 그런 것 같죠? 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박근혜가 예. 최동호를 쫓아내고 예. 왜 사법부에 온갖 영향력을 행사해 가면서까지 예.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만들었겠어요. 예.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명백하게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도 그게 사기라고 인정을 받는 거하고 예. 공식적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뒷전에서 저 사기나 똑같아라고 얘기하는 건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최동욱이를 쳐내고,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윤석열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원세훈이를 갖다가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는 무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선거법 위반 부분이 유죄가 되면요. 예. 그게 쉽게 얘기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게 공인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이명박이 쥐고 있다. 네. 게다가 이명박이 누굽니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예. 대통령일 때 박근혜 여당은 후보였어요. 예. 그래서 뭔가 폭발력이 있는 것을 꺼내놓겠다고 얘기하면은 절대 그냥 에이씨 나는 무조건 지지해주는 70대 71%가 있어. 그리 못합니다. 70대도 등 돌려요. 그래서 사자방 국조는 네. 저는 오히려 네. 이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사자방 국조를 수용했단 말이죠. 그게 악수입니다. 그게 이 정권이 뭐 원래 후한무치 정권 아닙니까? 네. 아이 몰라, 씨발. 네. 아이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사자방도 몰라 나가야. 그래도 이명박이라도 안 건드리고 넘어가지. 사자방 국조해가지고 자기들 원치 않게 진짜 이명박에게 존나 불리한 그런 거 나오면은 또 이명박은 국민 전환하기 위해서 아이 뭐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명박 같은 인간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한 50년, 100년 후에 이 역사를 다루는 역사학도들이 보면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사람이 수치스럽지는 않아요. 집권 과정이 수치스러워서 그렇지. 예. 인간이 수치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이 대통령이 됐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부자가 되겠다는 더러운 욕망, 사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이명박의 그 사기에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쏘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정동영한테 몇백만 표 차로 이긴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 현대사의 수치로 저는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2015년이 어마어마한 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하여튼 원래는 2015년이 아무 일도 없는 해가 돼야 됩니다. 네. 선거도 없으니까. 선거도 없고 그리고 이명박도 집권 2년차, 3년차에 가장 크게 해먹었어요. 네. 4대강 사업도 그때 시작이 됐고 자원 외교도 그때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아무 일도 없어야 정상이죠. 예. 이제 이 추운 겨울 지나가면은 이명박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웠던 촛불도 겨울이 지나가면서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처럼 세월호 촛불도 이 겨울이 지나가면 꺼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뭐 좋은 말로 얘기해보면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일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진짜 한번 해먹어보자. 네. 이제 그런 식인데 네. 정상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꼬락선이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 사장님이 정윤회라면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정의라면 네.
일단 기만적이고 사술입니다만은 자기가 외국 가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네. 네. 몰릴 경우에. 예. 몰릴 뭐 외국 수밖에 가고 뭐 없죠. 전화 통화 얼마나 쉽습니까? 뭐 인터넷 전화하면은 기록에도 안 남아. 바이버로 하면 돼. 바이버로. 파이퍼로 하면은 아니 텔레그램으로 검사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며. 그렇지. 그리고 문고리 권력 3인방들 뭐 청와대 굳이 있을 이유 있습니까? 청와대 근처에다 뭐 사무실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국정 관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그게 그 사람들한테 뭐 기묘한 권력은 아니잖아요. 뭐 그 직함이 있어야만 문고리 권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네. 또 다르게 보면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얘들이 그렇게 크게 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과대 포장돼 가지고 이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예. 그 사람들이 직책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예. 총무비서관인데 인사위원회 멤버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나 보수신문에서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예. 총무비서관이 인사위원회 멤버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총무비서관이고 인사위원회 멤버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2부속실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만드는 권력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면은 이제 그런 권력들은 상당 부분 이제 퇴색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용인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근처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수시로 진짜로 청와대 담 튀어 건너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다면은 예. 그 권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해야 실제로 이런 비선 이제 논란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게 할지는 이제 궁금한데 이제 지난번에 그 한겨레신문에 쓴 기사가 저는 요즘 뭐 청와대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저 근처에도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소식이 좀 어두워요. 근데 이제 그 한겨레신문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3인방은 생살이지만은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파다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생살은 아프더라도 도려낼 수가 있지만은 오장육부는 드러내면 죽지 않습니까? 죽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불리하면은 3인방은 쳐낼 수 있지만은 최순실이는 절대로 못 그럴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는 게 어디 한겨레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아무리 뭐 수첩 안 보면은 누가 입력 안 시키면은 뭐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6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초적인 판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 3인방 이거 안 쳐내면 진짜 앞으로 입지가 곤란해집니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 7인의 영감탱이들도 있잖아. 예. 이제 그런 영감들이 가가지고 충고하고 하면은 3인방은 쳐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순실은 쳐낼 수 없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최순실이 직함이 없잖아요, 지금. 직함이 없으니까 쳐낼 수가 없어. 예. 아니, 옛날에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그 영부인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가 여자분들 이제 좀 명망 있는 여성분들 예. 초대해가지고 뭐 저녁에 비공식 오찬 만찬하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뭐 비공식으로 만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말벗으로 사실 퇴근하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심심한데 말벗으로 들어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최순실이라는 고리가 있는 한은 뭐 3인방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 바깥에 나가 있더라도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윤회하고 최순실은 지금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거는 정말 사이가 나쁜 건가 아니면은 남녀관계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전히 그 권력 공동체로서 정윤회와 최순실이 박근혜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아니, 이제 되는 거 지금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보도 없죠. 다만, 그 딸이라고 하는 뭐 이혼을 했건 이혼을 하지 않았건 뭐 천류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그 딸을 매개고리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 놓고 정윤회와 최순실이 진짜 이혼한 거냐, 위장 이혼한 거냐,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뭐 진짜로 이혼을 했건 아니 위장 이혼을 했건 딸에 관한 거는 여하튼 그 물리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서 공동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공동 보조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위장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두 사람의 사생활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권력하고 작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거기에 거기에 답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제 초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정치, 저는 무단정치라고 보는데 공포정치를 했어요. 일일이 그냥 완전히 조져버리는 정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조져버리면은 상당히 그 조직김을 당하는 사람은 내상이 큽니다. 진짜 내상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제 조직김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누군지는 모를 그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삭소삭 해가지고 수첩에다가 체육부 국장의 이름을 적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 되면은 앞으로 정윤의 권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와, 더 강화된다. 그렇죠. 야, 이거 씨발 잘못했다가는 바로 대통령 수첩 올라가지고 저 새끼 잘라. 그럴지도 모른다. 공포 아닙니까?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최동욱 오빠께서 내쫓았을 때, 뭐 검사들이 뭐 수시로 뭐 기수별 모임도 갖고 뭐 연판장도 돌리고 그런 검사 사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순진하게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용했잖아요. 야, 그리고 그런 검찰총장도 까불면은 조져. 예.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엄청난 시그널이 됐던 거죠. 그렇죠. 까불면 맞는다. 예. 뭐 잠시간 혹시라도 혼외자식 있어? 예. 조심해. 잠시간의 욕을 먹더라도 예. 뭐 여러 가지 시비거리를 양산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군기 잡으면은 공직사회는 꼼짝 못한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정윤회 파문이 정윤회의 실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강화시켜줘. 권력 집중 또 강화 이걸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니 정윤회를 누군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더만 정윤회 비서실장을 시켜라. 네. 이게 공식 라인에서 하면은 뭐 그래도 나쁘게 저게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이제 공식 라인에서면 또 합당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갖추게 되는 건데 뭐 비서실장을 시키든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 전형하게 만들면은 진짜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 뭐 황간 조고 십상시 얘기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예. 저도 그 실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윤회 씨 국무총리 시켜라. 그리고 뭐 문고리 권력 3인방들 다 부총리 시켜라. 그렇죠. 아니 지금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안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을 계속 그거 유지하려면은 김영희 국장이 한 얘기구만. 제가 한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잘 몰라봐. 너무 거칠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총리, 부총리급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진짜 섬찟하더라고. 나는 그 유진용 얘기를 듣고. 유진용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아니 근데 뭐 유진용 스토리를 보니까 예. 억울하겠더만. 예. 아주 반듯한 공직자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강윤 평론가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유진용이를 장관으로 앉혀놓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김종희를 제2차관으로 지금 임명을 합니다. 김종. 예. 지금 말씀 많은 김종희. 네. 장관은 김종덕이고 제2차관은 김종이야. 네. 장관 이름에서 덕자 하나 빼면은 차관데. 그러네.
김종희가 또 이재만이하고 그렇게 또 뭐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준영이가 그 얘기를 하더만 아니 말이야 이 인간은 시발 뭐 민원 넣으면서 자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렵다 이런 얘기 뭐 비슷하게 나오면은 V 뜻이다 V V가 뭡니까 VIP 그렇게 호가호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차관이 할 얘기는 아니죠. 예. 차관은 장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제 제2차관이 일종의 정무차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공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정무차관이라는 게 대부분 정치권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인간들이 난 김종애는 뭐 백그라운드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 저기 정유래라는 애들은 진짜 백그라운드가 없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들어온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뭐 제2차관이면 그런 얘기를 뭐 하면은 자리에 어긋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근데 하여튼 그 유진용을 열받게 해서 결국은 조선일보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서영석 이사장님이 만약에 정윤회라면은 가만히 있는다. 알아서 권력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집중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공식 라인을 불신하는 이제 그런 점이 결국은 비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선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있는 놈들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정권 들어서 있었던 인사 미스테리는 다 얼추 이제 얼개가 맞아요. 이렇게 남자쯤에 갑자기 그렇게 신임을 받다가 갑자기 사표를 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뭐 박지만, 정윤회 뭐 이쪽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딱 확 들더라고. 그 남자들도 그렇게 감쌌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감싸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인간들은 대부분 그걸 파보면은 뭐 어떤 그 권력 암투에 의한 예. 희생 대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은 내년 말쯤 되면 아마 사방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레임닭? 레임닭. 덕보다는 조금 약한 닭 정도 레임닭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뛰쳐나왔던 거는 레임덕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비선이 두 개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비선이 두 개면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싸웁니다. 아니 이 자리는 내가 찜해놨는데 저 자식이 말이야. 아니 저 자식이 야 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싸움박질하는 거고 그러면은 서로 음해전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선이 두 개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있죠. 한쪽은 혜련이고 한쪽은 가신이니까 어느 누구도 천류는 뭐 저버릴 수가 없는 거고 또 가신이 없이는 뭐 도저히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불거진 것이지 이게 뭐 무슨 여권 내부의 일사불란함이 없어가지고 생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쉽게 레임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희망사항 섞어서 아이 씨발 레임덕 왔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은 그런 식의 비선이 두 개일 때 권력 다투면 어느 정권에 다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있었습니까? 참여정부 때도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 그게 부산파와 호남파의 싸움이었죠. 아. 호남파가 졌지. 그러니까. 부산파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산파가, 이게 이런 거야. 파벌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성향을 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청와대를, 그렇게 비중을 넣지 않고 봤어요. 대통령이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도와줄 손발이 필요하고 그 손발의 역할을 청와대가 하는 거다. 사실 청와대의 본질을 제대로 본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자, 그러면은 내 손발은 내가 잘 알고 내가 하면은 말을 들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민주화운동하면서 손발을 맞춰왔던 그러나 선거전에서는 별로 활약을 안 했던 부산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끌어다가 청와대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호남이
노무현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정서와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연결됐죠. 연결돼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게 청와대를 보는 시각이 일반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 손발에 불과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고려 없이 썼는데 보세요 지금 노무현 정권을 제외한 어떤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끝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향신문도 보니까 민간재단 이사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나오더만 세종재단. 무소불위의 권력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정상적인 시각이거든요. 그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우리가 초팽이 치고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청와대는 전부 말이야. 대통령 사실 문재인 비서실장도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선거 전에 별로 활약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 민정수석인가 뭐 시켰잖아. 예. 그러니까 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이제 서로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특검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인 이유는 그 이후에 뭐 운명이다라든지 문재인의 운명 이런 데서 많이 이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받아들이면서 이제 호남정의 그 지지가 결정적으로 이반되는 이제 그런 단초를 제공했죠.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의 그 파벌 싸움 그것도 결국 크게 보면 파벌 싸움이거든요. 부산세가 잡느냐, 호남세가 잡느냐 예. 이런 싸움이었는데 하여튼 얕은 단일화됐잖아요. 예. 부산 쪽으로 쫙 단일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어디든지 주도권 싸움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 주도권 싸움이 비열하게 전개된다든지 이제 하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인사 과정을 통해서 뭐 하다 보면은 결국 한쪽으로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참여정부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이제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는 정두원과 박영준의 싸움. 그러나 박영준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최소한 주도권 싸움은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정두원이 뭐 회고록 썼다고 하죠? 자원 외교를 비판하는. 회고록이야, 씨발. 회고록인지. 정두원 나하고 동갑이야. 아 그래요? 이게 경기고 7학번 아니야. 아 경기고. 가수협회 회원. 아니 내 총리실 나갈 땐가 그때 그 공보비서관을 했었어 대변인. 그래서 예. 잘 알지. 예. 그 한겨레 신문에 지금은 그만뒀지만 장정수 기자라고 있었어요. 예, 예, 정치부에. 예. 장정수 기자하고 저기 동기동창이에요. 경기고. 예. 그래서 이제 잘 알지. 그래서 정돈 나중에 그 이해창 캠프로 갈 때 나한테 직접 둘이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몇 명 모인 기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새해가 됐는데 이해창 쪽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 전화를 받는데 이해창이 직접 자기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동지 이제 저하고 같이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정두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총리실 공보비서관 했다니까. 아, 그래요? 기자실 담당했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친했지. 맨날 같이 고스톱 치고. 정두원 기자 출신인가요? 아니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원 행정고 출신이요. 출신이야. 경기고 서울법대인가 서울상대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행시를 해가지고 그때 공보비서관 공보실에 있는 게 사실 그 일종의 출세 코스예요. 네. 공보비서관.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이제 업무니까. 예. 그때 예. 내가 총무처 내무부인가 총무청 같은 내무부 출입기자 했을 때 그때 그 비서관도 아니고 3급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태흠이에요. 김태흠. 저기 새누리당. 새누리당. 속으로 그러시겠네. 많이 컸네. 이전에는 많이 안 컸나? 옛날 부대회의 날 때 배치도 안 달고 있었던 인간인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최고위원 하고 있더만. 나는 뭐 했나 몰라. 무관의 제왕이 그래서 기자라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대학 때 그렇게 또 서영석 선배한테 대들던 정봉주가 나중에 국민일보 달려라 정봉주야. 야. 국민일보 기자와 또 정치 신인으로 또 만났을 때 아유 형님 이러면서 또 넙죽. 정봉주도 참 진짜 180도 훌륭한 정치인이야. 나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기자는 그 자리 그대로인데 이 정치인이 되면은 부침이 워낙 커서 갑자기 어느 날 이놈이 출세하면은 뭐
대놓고 갑질하고. 그래서 나는 예. 이게 뭐 서로 정치적 입지도 다르고 예.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서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낼 리도 없고 지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같은 경우에는 한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존경할 만합니다. 김대중 고문도 사실 여기저기서 입각 제의 많이 받았거든요. 안 갔죠. 문창극 꼴 날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되죠. 아니, 저놈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듯이 나도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양반은. 제가 전주하고 광주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네. 물어봤어요. 야권의 차기 주자 누가 좋겠냐? 와, 세상에. 에? 안철수는 힘들 것 같고 박원순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넉 대 탔는데 넉 대 택시가 다 뭐 호남 민심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왜 문재인은 비껴갈까라는 점을 좀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이게 없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네. 이게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 네. 안철수의 적극적 지지층은 호남에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애증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동렬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키워줬더니 우리를 저버린 이제 그런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호남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감각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더 탁월하죠.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걸출한 분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정동영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사실 이해창이가 나오고 표를 갈라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한테 500만 표 가까이 지지 않았습니까? 네. 즉 호남이 포위됐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외부 수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라는 것은 표를 가른다는 측면에서 이제 영남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노무현 대통령 초반에 청와대에 이제 호남을 배제하고 부산을 심기 시작한 거, 예. 그다음 이후에 대북 특검 이런 것들이 1년에 쭉 흐르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더니 우리를 갖다 배신해라는 그런 그 심리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업고 이제 훌륭하게 다른 지역의 민심까지 얻어내면은 성공을 하는 거고. 다른 지역의 민심까지 얻어내지 호남 실패하는 건데 안철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실패를 했죠. 그게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밀어주는데 그 안방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바깥에서 오면은 세게 밀어주고 아니면은 다시 버려요. 다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를 이렇게 지지했던 그 심리가 지금 박원순에게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원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토대로 해서 스펙트럼을 외연을 넓혀서 한다면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문재인 의원을 누르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안철수의 전철을 받는다면 다시 문재인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의원도 이제 차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호남을 다독이는 뭔가 카드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동영을 왜 그 단판을 못 짓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호남의 적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북이니까. 네. 또 아예 뭐 지역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호남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또 광주 전남이 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건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뭐. 예.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인구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호남은 전북 인구가 좀 작고 광주 전남 인구가 큽니다. 그런데 네. 이쪽은 또 달라요. 영남은 부산 경남하고 대구 인구가 좀 비슷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예. 이쪽은 이제 인구가 광주 전남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여하튼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이 흔쾌하게 문재인 의원과 손을 잡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면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뭐 호남을 끌어안는다 어쩌고 저쩌고 말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죠. 정동영 전 장관
참 그렇다고 이분이 보수 노선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확실한 선명 진보 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죠. 예, 좀 이래저래 또 흥보가 그래서 주목되고 있고. 어디 찌라시 같은 데서 정동영 호남신당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그럴 겁니다. 정동영 의원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 3회 야당을 만들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호남신당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아니죠. 지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야당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야당이 된다면,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정동영 전 장관도 지금 영입 영순위가 됐어요. 예. 정동영 의원은 그게 자기 마지막 정치를 걸어볼 가능성이 있는 말하자면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을 차단하나요? 그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나요? 예. 아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 이거 일회적 사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양군인의 쪽에다가도 또 밀어주는 것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통방송에 고성국 씨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보수 쪽에도 이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지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거부감을 사지 않는 그런 시장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근데 교통방송 사장이 옛날 MBC 했던 그 양반 아니야? 네. 나 그 양반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대선 전에 그렇게 날 불러섰더니 네. 박근혜가 딱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교통방송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이런 얘기예요. 정권 눈치 보는 거예요. 뭐예요? 저녁에 이철희 씨가 MC를 보고 있는데 이철희 씨만 딱 MC를 쓰면은 진보적인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고성국 씨를 데려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동안 이철희 씨만 갖고 MC 할 때는 진보 방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스스로 공정방송 안 했다. 진보야, 또 진보는. 공정방송을 안 했다. 이걸 또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건데. 여간 박 시장이 글쎄요.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면서 우클릭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그럼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예. 누가 옆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또 이렇게 그런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제 그 심리적 기전은 이해가 가요. 이런 거죠. 야, 우리 패는 막판 가면은 욕을 하더라도 나중에 표를 준다 우리한테. 그렇죠. 근데 씨발 맨날 안철수도 함정에 빠졌던 중도 확장론 아닙니까? 예. 중도를 먹어야 표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실은 보수는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지자 찍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기득권 논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습니까? 수틀리면 바로 등 돌리잖아요. 그게 중도라는 거는요. 예. 그게 성향이 중도여서 중도인 게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의 선거 구도를 보면은 중도라는 것은요. 대세 추종자들이에요. 그렇죠. 힘이 있다 싶으면 찍어주는. 그렇죠. 예.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박근혜에게 쏠렸던 그 정서 중에 하나는 이런 거거든. 예. 문재인도 복지를 얘기하고 박근혜도 복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박근혜를 찍으면은 그걸 실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힘이 있다고 본 거지. 저하고 좀 비슷한 논리신데, 네. 전 사실 둘 다 경제민주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재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재벌하고 싸울 때 잘 싸울 사람이 누굴까 따져보면은 박근혜일 것이다. 정말 인정사정 안 봐주고 이렇게 맞서 싸울 것이다. 권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재인은 좀 유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제 중도는 대세 추종론자들이기 때문에 대세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빠졌던 함정은 그 중도가 정책의 중도일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크릭을 하고 이지랄을 하니까 자기 기본 지지성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중도가 안 오고 이런 함정에 빠진 거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한다면 안철수의 길을 갖다 그대로 걷는 겁니다. 예.
그거는 박원순의 영향이 있죠. 그렇게 예, 해가지고 그런데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도 박원순 안 찍습니다. 그런 분이 민심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 아니 그 안철수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문재인 비교도 안 됐잖아. 네. 근데 결국은 망했잖아. 예.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또 문재인 의원도 지금 포위되고 있는 인사들 보면은 문재인 의원 조력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요. 아니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전투를 하려면은 이게 100% 지고지선한 인간들만 갖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기에는 별 개 같은 놈들도 다 있기 마련인데 네. 전반적인 영향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예. 도움이 안 될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지도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아니, 오늘 일부 소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예. 예. 예,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다음 주 이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끝나고 또 전화 자봉해야 돼. 네. 빨리 끝내요.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